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제29대 유통학회 회장 이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첫 발표인데요. 이런 첫 발표, 오전에 기조 발표에서도 그랬었지만 역시 우리 유통산업에서 지금 제일 큰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국경이 없는 거래들,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인접국인 중국에서 기반해서 많이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것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유통산업의 특히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앞에 첫 장에 있던 그림이 훨씬 더 예뻐 보이긴 하네요. 예.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연구했던 분야는 처음에는 유통 경로 설계를 했는데요. 유통 경로 설계라고 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 경로가 만들어질 때 어떠한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전체 유통 경로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갖다가 다루는 게 유통 경로 설계입니다. 이제 유통 경로 설계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학교에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이 분야를 계속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면은 온라인으로 경로를 만들 때 경로 설계는 딱 한 번만 합니다. 경로 재설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거리가 한 회사에서 10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한 거예요. 이래서 큰일 났다 싶어갖고 얼른 방향을 틀어서 경로 촉진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촉진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경로 촉진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점점 더 온라인 경로를 수용하게 되는가. 같은 우리가 온라인 버즈라고 하는데요. 버즈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 광고와 같이 광고를 통해,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는 소비자들의 탐색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탐색 경로들을 통해서 온라인 우리가 컨슈머 디시전 저니라고 하는데요. 이 컨슈머 디시전 저니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로 설계라든가 경로 전략 쪽으로 이제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했는데, 그 기점이 되었던 게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 기업들이 갑자기 다른 형태의 사회적 디맨드가 생기고 이런 디맨드들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체 경로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파괴적 커머스의 탄생과 구조 변화라고 하는 책은 이제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갔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구조가 있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책인데요. 이거는 리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 서점에서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연구 후원을 받아서 책을 무상으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책을 팔러 나온 게 아니라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유통학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유통학회 회장하기 전에 상품학회 회장을 해서 상품을 어떻게 유통시킬까 하는 데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이 어떻게 커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관심이 가는데요.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한 13% 정도 되거든요.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9%보다 더
강하게 성장할 때 온라인 시장은 더 점프를 했었고요. 그게 아닐 때에는 점점 더 위축되어지는 과정들을 겪었고, 사실은 19%보다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데 체질이 맞춰져 있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만든 위로 삐쭉삐쭉 솟은 산들이 보이시죠? 이게 전년 대비 성장률인데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피크를 쳤던 순간들을 보면 새로운 상품이 온라인 쇼핑에 포섭되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확 커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효리가 G마켓 광고 모델을 할 정도로 패션 상품들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포섭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년에는 새로운 매체로서 모바일 매체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졌고요. 2017년에는 이때 마켓컬리하고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진짜 희한한 게 온라인으로 진짜 못 팔 것 같다라고 초기에 생각했던 게 옷하고 식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람들이 만져보고 실제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는 사기 힘든 제품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제품들을 상품들을 우리가 포섭하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진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게 기반을 갖추어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한 정도로 온라인 침투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당 상품으로 시장이 더 안 커지는데 온라인 셀러들은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정체되어지고 경쟁이 더 격화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2년간의 상황을 보면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10%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한 번의 성숙기가 아니라 성숙기로 계속해서 재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분기별로 쪼개놓고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전체 쇼핑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더 강화시키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쇼핑 분야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대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노란선 때문입니다. 이 노란선은 뭐냐면요. 전년 대비 소매시장 전체의 성장률이에요. 이게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사실상 2%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성장을 멈춘 거고요. 0% 성장을 했으면 정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특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위기는 변화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화의 시기를 놓쳤냐면요. 대형마트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 때는, 업태명을 붙였을 때는 그 업태명에 해당되어지는 타겟 커스터머, 타겟 마켓이 존재하거든요. 대형마트의 타겟 마켓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의 타겟 마켓은 표준형 가족입니다. 가구 수요, 표준형 가구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컨비니언스 굿즈를 구매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게 대형마트입니다.
이게 90년대에 처음 나타나서 20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가구들이 점점 구매를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잠식 능력도 좋았고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한 10년간 벌어졌던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 가구의 거의 50% 가까이가 독거 가구입니다. 한 사람이 사는 거죠. 한 사람이 사는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보면 집에 놔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수요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수요에 대처해서 업체의 운영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탓도 있고 대형마트 스스로도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안주했던 측면들도 존재하고요. 이게 줄어든 만큼을 온라인이 차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요. 이렇게 온라인이 차지하는 양상들이 결국은 대형마트를 이제 대체하는 형태로 나아가죠. 그러면 이런 대형마트로 대체하는 형태로 나아갈 때 주력 시장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고 보면, 주력 시장은 2005년 이후에 온라인 쇼핑의 주력 시장은 회색선이었습니다. 이 회색선은 뭐냐면요, 전체 온라인의 그 판매 상품들 중에 패션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구색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패션 상품이 주력을 이루어서 온라인 시장을 끌고 오고 있고, 그 뒤에 아래쪽에서도 그래도 성장하면서 대체하는 애들이 점점 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로 대체돼 버립니다.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게 주로 딜리버리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들로 시장이 대체되어지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서비스로 대체됐을 때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쪼개서 보면 최근의 조짐은 서비스도 정체 상황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지금 끝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해라고 하는 걸 웅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황에 지금 그나마 계절성이 굉장히 큰 회색선, 이게 패션이죠. 얘는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내가 아직까지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은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유통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온라인 쇼핑 시장 내부에서의 전선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 커지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생활용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활용품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온라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시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건 그냥 신문에서 갖고 온 겁니다. 동대문 패션 상가 잘 아시죠? 동대문 패션 상가 같은 경우에 뭐 한국경제신문 보도이기도 하지만, 이게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그 재구조화위원회인가 뭐 이런 상인들 내부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소매 같은 경우에 맥스타일 굿모닝 시티 70%가 넘는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가는 거예요. 도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 클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해양 엘리시움 등등이 굉장히 큰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40%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수 있냐면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시인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중국산 상품들을 파니까 얘네가 타격을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이 전개되어진 건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훨씬 이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는 동대문의 작은 봉제 공장들이 자기네 상품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교체하면서 상품을 공급해서 이게 전국에 있는 상권들로 뿌려주는 구조 위에서 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들어와서 패션이 굉장히 쭉쭉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지는 양상들이 되어지니까 셀러들이 많이 진입하게 되고, 셀러들이 많이 진입하니까 도매상, 사실 소매상도 사실은 그 완전 소매상이 아니라 도소매를 같이 하는데 이거든요. 이런 데가 사입 삼촌을 통해서 상품을 사가서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노출되어지는 게 소재가 아니라 가격이에요. 이러니까 소재를 포기하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중국 봉제 공장으로 점점 더 이전되어져 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전되어져 가니까 중국 봉제 공장들은 자기네 도매상가에 그 도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차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도매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샘플 상품들을 갖다 놓고 이 샘플 상품들을 사람들은 소매상들 사입 아저씨들한테 노출은 시키지만 이게 실제로 주문이 되어졌을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열장 같은 역할을 하니까 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나마 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면 언제 갖고 올 수 있냐면 2주 후에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 사이에 온라인 소매상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돈 있으니까 중국 가서 사올래가 되는 거죠. 소매상들도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니까 뭐 지금 주문하면 나중에 너희 가게로 보내줄게 하면 어디서 보내는지 다 알거든요. 거기다가 소재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 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들을 노출하고 있고요. 이거를 도매 소매를 나누어서 보면은 도매 같은 경우가 지금 39.6%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 소매 같은 경우가 56.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매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공실률이 커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큰 상가가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건 상권에 대한 재구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 동대문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가까운 곳이건 그렇지 않은 곳이든 간에 뭐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션 상품으로 온라인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이 간절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이 생활용품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서 구매하시기 전에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가격이 괜찮은데 뒤집어서 제조원을 보시면 한국산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미 생활용품에 대한 제조원들이 중국으로 이전되어진 지 한참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알리테무 시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용품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그런 형태의 유통 구조를 이미 우리가 만들어서 채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 산업에서 생활용품을 포섭하면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알리테무가 중국에서 이미 우리 소비자한테 소매상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던 생활용품 시장들을 혹시 장악하지 않을까? 그 시장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CBT라고 하죠. 국경 간 트레이딩, 그러니까 온라인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적자국이 된 지가 한 2, 3년 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게 지금 빨간색 선이 그 순수지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팔고 있을 때는 우리가 수출국이었는데 CBT 수출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순수입국이 된 거죠.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시점이 좀 안 맞습니다. 시점이 제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리테무 때문에 한국 시장에 경고음이 뜨기 시작한 건 2023년 2, 4분기, 3, 4분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선이 아래로 내려간 건 이미 그거보다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알리테무 시인 때문에 한국이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의 온라인 쇼핑 구조가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팔았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실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테무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안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022년까지 2023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2022년까지 중국에서 개인 통관으로 들어왔던 온라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과 2023년에 얼마를 팔았는지 하는 걸 비교해 보면 대충 그 두 업체가 얼마나 팔았는지 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1년에 1조 정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3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알리테무 효과는 3조에서 2조를 빼면 2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경공을 막 일으키고 엄청난 큰 일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온라인 쇼핑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한 2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가 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경고음이 뜬 게 진짜 큰일 났다는 아니고 이 경고음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유통 구조를 판을 다시 짜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2024년도에는 얼마나 될까 하고 보면 이건 그냥 추정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1, 4분기에는 오히려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통관 액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9천억 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4를 곱해보면은 한 4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는 아마 3조 정도 돼서 재작년에서 작년 커지는 거에 비하면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유통 경쟁력 강화의 화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생활용품이 다음 타겟으로 점점 더 부각되어지는 게 확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온라인 의류 판매자들도 직접 CBT 형태로 구매하는 액수들이 있어서 패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에서 보시면 중국 플랫폼에서 옷 사서 성공했어 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계속 추적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의류라든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성장률 작년 대비 성장률인데요. 생활용품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을 사서 이전에 쓰고 있던 것하고 대체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거예요. 설사 품질이 좀 떨어져서 버린다 하더라도 환불 받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접수되어집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중국발 커머스 플랫폼에서 접수된 소비자 불만 300% 증가. 뭐 이런 기사 혹시 보셨나요? 300% 증가해서 얼마나 됐는가 하는 걸 보면 120건에서 400건 됐대요. 그럼 통관 건수는 몇 건일까요? 통관 건수는 관세청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8천만 건이에요. 8천만 건 중에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한 게 400건이면
기대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 상태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니까 생활용품 쪽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지셔닝 보면은 뚜렷하죠. 네, 포지셔닝 이게 약간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균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향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통관 금액을 알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통관 건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평균 통관 금액이 중국 같은 경우에 한 2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온라인에서 한번 거래할 때 평균 거래 금액을 제가 알고 있는 바는 한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당연히 작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는 통관 건수가 안 나와서 작년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2022년도를 보면은 그걸로 나눠보면 한 7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단가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게 낮은 거죠. 이걸 사실은 이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하나만 굉장히 비싼 가격이 몇 개 들어있으면은 그 아웃라이어가 전체를 다 상향시켜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심 가격을 보면 10,000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득보는 산업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산업이 제일 큰 득을 볼까요? 싼 물건을 끊임없이 날라줘야 되는 물류가 어마어마하게 득을 보겠죠. 그래서 물류 건수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 빨간색 선이 중국에서의 통관 건수인데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9천만 건이라고 관세청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천만 건이라고 지금 일단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서 4배를 곱해보면은 1억 6천만 건 정도 될 테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도 건수로 보면은 2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에다 반영됐을 테니까 이제는 의미 없겠지만 택배 회사의 주가를 주식에 투자하는 건 당분간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프레젠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 시장, PR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득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전체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건 우리가 다음번 먹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생활용품 시장을 얘네가 그것도 저가 생활용품 시장을 얘네가 장악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답은 우리 상품 질의 고급화 그리고 셀러들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것들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셀러들은 나름 괜찮은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셀러들이 괜찮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갈아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멀티호밍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셀러들의 멀티호밍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아마존밖에 없죠. 중국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기껏해야 타오바오하고 징둥 정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일본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아마존밖에 없고요. 한국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주요 플랫폼들이 한 10개 이상 됩니다. 물론 지금 그 M&A를 통해서 서로 머지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개 정도의 그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멀티호밍 환경에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플랫폼들을 최대한 견인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플랫폼 입점 셀러들 중에 한 개만 싱글 호밍을 하는 그런 그 판매자는 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되는 그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셀러들이 플랫폼별로 역할을 따로 줍니다.
매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하는 게 좋은지, 이익률을 더 강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어디다 치는 게 더 좋은지, 재고 상품 떨이 처리를 하려면 누구한테 보내는 게 좋은지와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지는 양상들 같아 보이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 되어지면은 점점 더 시장이 단순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멀티호밍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셀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퍼실리테이팅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잘 활용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니까 기술 창업에 있어서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사입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 게 더 좋을까? 동시에 멀티호밍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팅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주는 게 좋을까? 뭐 등등과 같은 거, 아니면 광고 효과를 측정할 때 그 측정하는 방식들에 대한 우리가 컨슈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CDP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와 같은 것들이 판매자들이 자기 판매량을 관리하고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셀러들 점점 진화합니다. 진화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A 사진과 같은 경우가 제가 한 2, 3년 전에 셀러 사무실에 가면 볼 수 있어서 전형적인 사진이에요. 아동복 셀러인데요. 저기서 지금 온라인에서 주문 들어온 상품 어디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도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됐던 거죠. 이거 창구를 3분의 1 정도 버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응 능력이 낮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사올 때 들였던 돈이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 안 된대요. 이랬던 상황에서 점점 더 입지를 더 키워나가서 비번과 같은 장소로 옮겨나간 게 한 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정도에는 주택가에 있는 상점가의 지하 1층 같은데 입지를 해서 장소 공간을 넓혀서 재고를 관리하는 걸 좀 더 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상품이 입고되고 출하될 때 항상 계단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옷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좀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한 3, 4년 전부터는 C번과 같은 형태로 도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판매자들이 이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지도 점점 선입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니까 곤지암 물류센터, CJ 대한통운의 그 허브 창구가 있는 곤지암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곳으로 사무실 위치가 점점 더 이동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판교, 곤지암 주변, 그리고 CBT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탄과 같은 곳에 점점 더 사무실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양상들을 보이고요. 이게 결국 옛날에는 한 장 한 장 물건을 뽑아서 팔던 사람들이 이제 박스 단위로 주문처 단위별로 새롭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제가 볼 때 CBT를 중국에서 더 많이 들여오니까 우리도 CBT를 많이 팔아서 똑같이 갚아주자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걔네가 CBT로 한 장, 두 장 팔고 있을 때 우린 컨테이너 단위로 팔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셀러들이 점점 더 전문 무역상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셀러들이 있거든요. 이런 인터내셔널 브로커 수준의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형태의 판매자들을 더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 단순 기능을 담당하던 단순 위탁 구매 대행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상품 하나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중국의 벤더가 제공한 사진 갖다 놓고 심지어 상품 상세 설명 같은 것도 그냥 중국어로 되어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올리는 판매자들이 아직도 대형 플랫폼들의 입점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올해 내년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점점 더 힘을 가지게 될 거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기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자산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갖추고 브랜드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형태, 이게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브랜드에 돈을 투자하는 건 사실은 이것 자체가 내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원을 더 확보해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양상들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우수 판매자들을 언제 졸업시킬 거냐? 계속 우수 판매자가 우수 판매자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오산이다. 아마 곧 그들은 자기 입지를 찾아서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더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테니까 그러한 퇴로들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더 시장에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러들이 시장에 나와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단계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플랫폼들도 여기에 따라서 점점 더 자기의 기능들을 고도화하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양상들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같이 움직여서 공진화, 코이볼루션을 이루어야 결국은 생태계에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온라인 업체이니까 이 업체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업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점점 더 분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업체로서 구분하는 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매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 거죠. 소매 업체의 채널, 다양한 채널들, 동네 슈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화점이 있을 수도 있고 대형마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 중에 하나로서 온라인 쇼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업체로 보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면 접촉이냐 아니면 비대면 접촉이냐 하는 형태의 채널로 관리를 해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온라인 쇼핑은 파괴적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업체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해 나가니까 플랫폼들의 차별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도 셀러의 입장에 따라서 점점 더 달라지는 그런 양상들 같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매출을 더 키우려고 하면 쿠팡에 올려. 그런데 쿠팡에 올리면 수익은 안 나니까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G마켓이나 옥션을 사용해야 돼.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 수익은 좋을지 몰라도 상품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내가 현재 상태에서 악성 재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11번가 이하를 써야 돼. 같은 형태로 플랫폼에 대한 사용 방식에서 더 세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앞으로 그러면 셀러들이 더 강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더 움직여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는 셀러를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셀러가 개발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셀러가 성장하는 걸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더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셀러들 중에 플랫폼과 더 결합되어지는 곳은 프라이빗 브랜딩과 같은 형태로 더 통합이 강화되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셀러가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자기의 플랫폼들을 구성해서 새롭게 시장을 갖다 구성하는 형태로 더 발전되어지는 양상들 갖다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쪽 극단으로 아마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더 큰 자본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프라이빗 브랜딩, 그리고 각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전문품에 대한 온라인 브랜딩과 같은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셀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민첩성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민첩성 대응에 있어서 본다면 시장에 예속되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이 하이어라키가 되거나 완전히 시장에 맡겨서 과거에 우리 의료 도매상가가 했던 것처럼 상품을 보여주기만 하고 자기네는 안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시장 거래라고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한 것 같고요. 서로 잘 공급되어 줄 수 있는 상품의 구성과 조합들을 갖추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구성하는 형태의 네트워킹과 같은 것들이 전략적 선택에서 중요한 중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역시 의료 도매상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우리 유통 자금에 대한 투자를 늦추는 걸 포스트포먼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지연 전략보다는 연기 전략보다는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품들을 사전 투자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게 되어지는 게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데가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보시면은 사실은 상품 개발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신상품 처음부터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포장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상품 개발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포지셔닝과 맞는 형태의 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 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중국한테 못 당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전문 분야를 갖추고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상품 영역에서 전문성, 유통 영역에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은 약간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미로에 갇혔다면 벽을 뚫고 나가서 돌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돌파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하시는데 제가 발제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